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고구려는 미래다 그 3탄의 내용으로서 그 천하를 경영한 고구려 제국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여 년 전에 그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활과 창으로 한 중국을 몰아내고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다물정신에 의해서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데 그 전공을 세웠다면, 오늘의 우리 그 아사다 역사학당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아사다 역사연구회가 오늘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중화 4대 사관과 식민사관을 걷어내고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 주권을 되찾으려는 그런 노력하에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중국 한족 역사상 한나라의 한무제와 함께 그 최고의 그 중국의 영웅으로 평가되는 당태종은 고구려 침략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고구려 침략 당시에 만약에 그 직언을 잘하는 이징이 살아있었더라면 목숨을 걸고 그 자신의 고구려 침공을 만류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서 그 발해만 그 우리 중국 그 중원과 그다음에 대륙의 만주의 그 교통의 요지인 발해만을 끼고 앉아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 천하의 당태종 이세민이 함부로 덤비다가 혼쭐이 나서 달아났던 고구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의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이런 대륙의 지배자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또 배우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볼 적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서기 589년에 그 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고 중국 통일을 이룩한 수나라, 589년에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수나라가 통일했죠. 그래서 수나라는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도모했는데, 수문제 때 1차 침략 598년, 수양제 양강에 의한 그 2차, 3차, 4차 침략에 그런 수나라 침략이 감행되는 과정에서 수양제는 대대적으로 612년에 그 수의 2차 침략 때 113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를 건너서 요동성을 포위하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향해서 진격해 왔는데, 그 당시에 고구려 26대 영향 때 그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맞아서 싸우도록 하고 수의 정예부대인 별동대 30만 명을 살수해서 거의 전멸시키고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에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의 살수대첩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공부한 내용 속에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양제는 3차에 걸친 고구려 침략을 단행했으나 결국 고구려 멸망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국력이 소진되어 집권 38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단명한 왕조로 중국 역사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수나라이죠. 이어서 수나라의 멸망과 함께 618년에 고구려 618년에 당이 건국되는데, 그 618년에 고구려에서는 27대 영유왕이 즉위하면서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되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제국 건설에 야심에 불타던 당태종은 수나라 때 억울하게 죽은 중국 젊은이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시 고구려 침략을 획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이 무렵에 고구려의 연개 소문은 정변을 일으켜서 실권을 장악하여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왕위에 앉혔는데, 이러한 침략의 기회를 엿보는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한 죄를 묻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645년에 요수를 건너 고구려의 평양성을 향해 진격에 나섰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고, 손쉽게 승리를 자신했던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에서 60여일간의 거센 공격을 퍼부었으나 함락되지 않자 결국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복수의 칼을 갈던 당태종은 그 뒤에 다시금 647년에 다시 고구려 침공에 나섰으나 역시 실패의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과의 고구려 전쟁 당시 동아시아를 격변으로 몰아넣었던 이러한 두 대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중국의 기록은 아주 차고 넘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 가운데서 고구려가 그 바레만의 갈석산 일대에서 대죽을 무대로 활동하며 한족과 자랑스럽게 싸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인용하여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수양제와 당태종은 고구려 침략을 본인들이 직접 계획하고 전쟁을 수행한 최고 사령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직접 또 고구려 전쟁에도 참여했던 당사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본 자료를 인용해서 이들 두 황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록이나 또는 이 두 황제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내린 조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너무나 왜곡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터였던, 또 고구려가 위치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런 사항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서 자세한 그 당시의 전쟁사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역사적인 입장에서의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척추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침탈을 노리는 지금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고구려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한국사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인 동시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타파하는 요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우리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고구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수양제와 당태종이 그들의 입으로 직접 말한 당시 고구려의 역사의 진실과 만남으로써 한국사의 오류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우리가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 학계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이 시간에 될 것을 믿으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영토 지리의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양제가 612년에 그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그 612년에 살수에서 크게 대패하고 다시금 614년에 다시 그 전쟁에 앞서서 2차 침략 때 많은 그러한 천하나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군인들의 군인들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추모하는 입장을 내린 조서인데, 그 장사 지내고 이렇게 추모하라는 입장의 조서에서 요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해. 그럼 이 요해가 어딨냐? 살수대첩에서 우리가 배운 역사 속에서는 살수라 하면 청천강으로 공부하는데, 그럼 청천강이 요해냐? 이런 내용을 갖다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 요해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지금 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역이 그 요해인데, 요해는 중국의 중원 지역과 우리의 대륙의 우리 땅이었던 만주 지역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 요해라는 바다죠. 요해. 지금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그 요해라는 바다가 그 중국 중원과 만주 지역을 연결하는 내륙의 만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 일대를 발해만이라고 하는데, 이 발해만이 그 이전에는 요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역사 속에서 중국 중심의 중원, 이 중원에서 바라볼 적에 이 지역은 북쪽의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발해만 요해를 북해라는 표현으로도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이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죽은 많은 그러한 수나라 군사들의 그러한 그 죽은 군사들을 추모하는 입장에 조서를 내린 그런 내용이 요해에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 장사 지낸다, 그들을 추모한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요해가 지금 발해만일지인데, 그 중국의 수나라가 침략해서 한반도의 청천강 지역에 이 지역이 살수를 한다면 이 지역에 와서 추모의 그러한 그 조서를 내리면서 여기서 장사 지내고 추모제를 지냈어야 되는데, 이 발해만 요해 지역에서 추모제를 지냈다는 그런 내용은 이 고구려가 이 지역에 그 살수라는 지역이 요해 지역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내용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살수 대첩을 청천강이라는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왜곡의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고, 이어서 또 당나라 때 당태종, 이세민, 그도 고구려 침략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감행하는데, 대대적인 침략이 당나라의 침략이, 당태종의 침략이 645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당태종의 침략 때 크게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싸움이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안시성의 승리의 싸움이었다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활약한 그런 사람이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의 승리라고 남아있는데, 이때 당태종의 침략을 크게 물리쳤던 645년의 그 안시성의 승리의 싸움은 간단히 안시성에서만 승리한 간단한 승리의 싸움이 아니고, 중국의 당나라의 대대적인 침략을 크게 물리친, 전체적인 고구려가 모든 힘을 다해서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던 그런 싸움으로서 이 당시의 승리의 싸움은 총괄적으로 이 싸움을 이렇게 막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망리지였던 연개소문이라고 봐야 돼요. 연개소문이라고 보는데, 이 당시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 보면은, 이 당시 이미 고구려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중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성을 쌓았는데, 그 성들의 그 위치가 발해만 요해 지역에 10개의 성이 이렇게 축조된 상태로 그 흔적이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데, 주요 성들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 중국의 발해만으로 흘러 들어오는 북쪽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 그 지역에서 시라무렌 강이라는 지역에서 발원해서 발해만으로 흘러 들어오는 큰 강줄기를 일컬어서 여러 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이 시라무렌 강을 발원으로 해서 이 중국의 발해만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을 일컬어서 어떤 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 요해, 북해로 흘러 들어오는 강이기 때문에 이 강을 우리는 요하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하. 근데 이 요하가 하류 발해만 지역으로
흘러가는 상태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는 상태로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는데, 서쪽의 강을 대체적으로 표현된 내용 속에서는 영정하라고 부르고, 아예 동쪽의 요하 동요수의 강은 고구려의 이름을 딴 강이란 의미에서, 고구려의 강이라는 이름에서 고구려의 구려라는 표현을 써서 구려하라고 지칭되는 그러한 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나눌 적에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으로 불려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서쪽의 서요수 영정하를 구분할 적에 이 지역에서 서쪽이 요서, 그 다음에 동쪽이 요동이라 부를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이 일대를 중국의 한나라 이후에 뺏기면서 이 동요하, 부려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서, 요동을 나눌 적에는 영정하 구분에 서요하 구분에 요서, 요동에서 요동이 요소가 되고 구려와 동쪽이 요동이 되는 상태에서 이 당시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 고구려 성들은 대체적으로 요소가 영정하를 구분해서 영정하 서쪽이고 요동이 영정하 동쪽일 적에 이 일대에 10개의 성들이 이렇게 서 있었던 그런 상으로 관측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요동에 중심되는 성이 요동성이 요동성. 그 다음에 이쪽에 북쪽에 뭐 신성,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건안성, 그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아마도 안성의 위치는 이쪽 발해만의 중심 지역에 지금 남아있는 산해관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그 섬과 육지를 접하고 있는 큰 도시가 있는데, 요 일대가 진앙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요 일대 노룡현, 창녕이 있는 이 지역이 고구려의 중심 지역이었다고 보면서 이 일대에서 수나라의 침략과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던 그런 큰 승리의 싸움이었다고 볼 적에, 청천강도 여기에 그 청천강으로 일컬어지는 살수도 한반도 내에 있는 살수가 아니라 이 발해만을 끼고 있는 이 일대 하천의 일부 지역이 살수였다고 보고, 특별히 또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던 안시성의 승리의 싸움은 이 일대 중심성으로서 요동성 남쪽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크게 승리한 싸움이 당나라 당태종의 침략을 물리친 안시성의 승리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당시에 안시성의 승리의 싸움의 내용을 좀 추적해 보면은, 그 당태종은 오랫동안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수나라의 전천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초반에 고구려를 침략해서 이 요하를 넘어 요동으로 진격하는 상태에서 이 요동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켜요. 요동성을 함락시켜서 그 중국의 그 침략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중심 지역인 요동성이 초기에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고 그 근처에 있었던 손대음이 성주로 있었던 백암성도 함락이 되고 항복함으로써 그 일대 성이 거의 함락된 상태에서 결국 이 안시성으로 집중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645년의 침략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연개수문도 대망리지의 입장에서 이 당시 안시성 뒤쪽에 있었던 오골성에서 있으면서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그러한 상태로 전개가 되는데, 그때 활약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는 뭐 연개수문, 그 다음에 고정희 장군, 이런 여러 장군들이 있었고,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이었다고 보고, 그 당시에 또 그 고구려의 해군을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 누구였냐면 온사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온사문. 근데 많이들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온사문은 다름 아닌 고구려 역사에서 그 야사적인 상으로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바보 온달이라는 온달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온사문은 해군을 이끌고 그 중국의 당나라의 장량의 군대를 아주 완파시켰던 그 장군이 온사문이고, 육지에서는 또 고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그 당나라의 육군을 물리치는 그런 싸움이 전개되고,
이러한 모든 싸움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인물이 연개소문이었다고 봐야 돼요. 대망리지였던 연개소문. 그러한 상태에서 총 집중돼서 이렇게 당나라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 안시성의 싸움에서 양만춘은 크게 승리하고, 또 양만춘이 쏜 화살에 당태종이 눈을 맞아서 애꾸눈의 그런 입장으로 퇴각하는 그런 전쟁의 싸움이 645년에 안시성의 승리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당태종은 2년 후에 647년에 또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는데, 물론 그때는 본인이 직접 출전하지 않고 정명진이라는 그런 장군을 통해서 쳐들어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퇴각함으로써 결국 당나라도 고구려를 갖다가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이어지는 그런 당나라는, 당태종은 그 후에 결국 이 전쟁의 어떤 상태에서 실패함으로써 죽고, 그 아들 이치가 고종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당고종 이치 때 결국 신라와 나당연합이 결성되는 그러한 단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당과의 투쟁의 내용을 갖다가 끝마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 역사학계는 수당이 공격한 고구려 수도가 대동강 유역의 평양에 있었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때 침략 때 활동했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이룬 장소가 청천강이었으며, 고구려의 유동성이 압록강 서쪽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고, 국사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나 고구려와의 전쟁의 당사자인 수양제나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러 가면서 쓴 조서와 당나라 당시의 기록인 부당서에는 고구려의 수도 환도는 이 일대 아까 진앙도시라는 그 노령현 창현이 있는 그 지역에 그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갈석산 동쪽 바레만 부근 해변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다고, 평양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요동성은 갈석산 가까이 있었으며 고구려 서쪽 강역은 지금의 중국의 하북성, 진앙도시 노령현 서남쪽에 있었다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복 80여 년이 지난 그러한 현 시점에서도 한국의 강단사학의 학자들은 고구려에 관해서 발표한 논문은 아마도 수천 편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이 시간에 발표한 내용을 볼 적에 강단사학에서는 이런 내용의 수천 편의 논문을 발표한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고 발표한 내용을 보고, 그러면 우리 강단사학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다룰 때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양제, 당태종, 부당서에 기록하는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관련 사료로서 수양제, 그 다음에 당태종의 조서의 부당서가 1차 사료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1차 사료와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1차 사료를 검증하고 그것의 오류를 지적한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펼쳐야 사료에 맞다 할 수가 있는데, 조상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강토를 이렇게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고사하고, 역사 강토마저도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으로 축소시킨 그러한 꼴이 되었으니, 이 무슨 못난 짓이며 이 무슨 창피한 노릇인가, 이래고서야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의 역사 영토를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축소하지 못해 안달이 났으니 우리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되물으면서, 이는 일제 식민사관이 원흉이라고 볼 적에 식민사관의 잔재를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21세기에 과연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되물으면서 그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민주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발에만을 깔고 앉아 대륙을 지배했던 고조선, 고구려의 민족권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도 정치 발전도 여기서 더 이상 전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적에 우리가 그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서의 3만 불 시대를 열었으면서도 대동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입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 만족하고 갈석산과 요수에서 한족과 국경을 마주하며 침략자 당태종을 무릎 꿇린 고구려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끼리 남북이 갈리고 뭐 촛불과 태극기로 찢어져서 이렇게 박이 터지게 싸우는 못난 한국인에게 우리는 대륙의 주인으로서 천하를 경영했던 고구려인의 바른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 현 시점에서 바른 역사, 특히 고구려의 바른 역사를 앞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비리오 압록강을 넘어 강대국으로 비상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고 고구려의 멸망 후에 그 후에 또 이어지는 그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인 중국 당나라 안에서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 제나라를 세웠던 이정기의 제나라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제나라를 세운 고구려의 후에 이정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중국의 그 동북궁정으로 우리 역사적 그 정체성이 무척이나 왜곡 훼손되고 있는 요즘에 고구려의 후에 이정기가 중원에 세운 나라가 제나라인데 우리는 역사 공부 시간에 그 제나라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전혀 언급이 없다 보니까 전혀 알려지지 않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당 최남선 선생은 국민조선 역사라는 그런 역사책에서 이정기의 제나라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정기가 그 중국의 북부 지역으로부터 만주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제나라라고 이야기되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일부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태백일사 대진국 분기에 대진국 발해 3세 문황제 그 3세 황제 때 대흥 45년 781년에 치정절도사 이정기가 군사를 일으켜서 당나라에 항거했던 내용이 나오고 그 당시 발해에 문황제께서는 장수를 보내서 그 전쟁을 돕게 했다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나라는 어떤 과정 속에서 세워지게 되냐면 중국의 그 당나라 때 그 일어난 반란 사건 중에서 유명한 사건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반란인데 그 알록산 사사명의 반란을 안사의 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 안사의 난 진압에 공을 세운 사람이 고구려의 후예였던 이정기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기 장군에 의한 제나라는 그 목표를 당을 멸망시키고 중원 통일을 꿈꾼 그런 인물로서 평가되고 있고 그 이정기는 우리 사서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중국 측 기록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신구당서의 내용이나 자치통감의 내용에 따르면 이정기는 고구려 출신으로 평로치청 절도사라는 관직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나라의 지망관리로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후에였던 그 아들 이납 때 와서 나라 이름을 제나라로 이렇게 정하고 당에 항거했던 그런 나라로서
55년간 중국 당나라를 위협했던 나라로서 이렇게 역사 속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기의 제나라가 차지했던 지역이 지금의 그 산동성, 그 다음에 하남성, 그 일대를 다 장악했던 그런 세력으로서 이정기의 제나라는 그 관리 임명권, 조세 징수권 등 행정과 군사 애교권 등을 독점하면서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그런 나라로서 수도를 지금의 운주, 원래는 청주가 수도였다가 운주로 옮기면서 더 확대됐고, 그 양자강으로 있는 그 육상 운수와 해상 운수의 중심 지역을 다 장악했던 그런 나라가 제나라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제나라가 엄청나게 크게 강성해지자 중국의 당나라 조정은 완전히 경제공황에 빠졌던 시기가 이 제나라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결국 제나라도 결국 한 55년간 존속하다가 결국 멸망이 되는데, 이 이정기 제나라가 갖는 그 역사적인 의의는, 이정기 장군에 의한 제나라는 668년에 고구려가 망한 뒤 이를 계승한 대진국 발해와 함께 우리의 역사의 맥을 잇는 중요한 나라였다고 평가가 되고, 제나라는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고구려 땅의 일부였던 중국의 산동성, 강소성, 안희성 일대를 차지하고 당의 무역을 막고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부흥시키고자 한 그런 나라로서, 제나라는 고구려와 당나라의 문화가 결합된 특유한 독특한 문화로 발전시켰던 나라고, 그 당시에 대진국 발해, 거란, 신라, 일본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나라라고 제나라의 역사적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멸망한 것처럼 이정기 장군의 그 당 제나라도 또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된 나라로서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고, 결국 고구려나 이정기의 제나라는 당나라만으로는 멸망시킬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는데, 신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나당연에서 멸망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국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제나라는 황제를 칭하며 당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부흥을 꿈꾸었던 그런 이정기의 제나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역사로 편집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보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